냄비가 끓지 않으면 정권이 끓는다. 권위와 통치에 집중하는 국가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모스크바 행정부는 우리 시대에 이것의 가장 중요한 예이다. 푸틴은 끓는 점에 있지만 그의 국민들이 무엇을 먹는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정권을 전복시킨 민중 봉기는 대개 배고픔, 부족, 갈증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경제로 인해 생긴 긴장입니다. 러시아는 이 전환점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 있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가장 엘리트 거리에서부터 농촌 지역까지 전쟁 경제로 인한 식량 위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인 식료품조차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식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소련식 관행이 오늘날 러시아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1991년 이후 처음으로 식량 배급권을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제안한 식량 배급권은 전자카드로 2025년부터 저소득층, 연금 수급자, 대가족에게 제공되어 알코올과 담배를 제외한 국가 승인 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합니다. 러시아에서 식품 가격이 실질적으로 13.7% 상승함에 따라 2,000에서 6,000 루블 사이의 쿠폰이 러시아 시민들의 식량 위기의 상처를 치유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 시민들의 세금, 급여, 보너스가 삭감되고 이러한 삭감이 군사 자원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국가의 모든 경제 계층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슈퍼마켓, 채소 가게, 정육점 및 기타 상점들은 러시아에서 인플레이션이 가장 깊이 느껴지는 곳들 중 하나입니다. 시장 영수증의 숫자는 러시아 국영TV의 약속보다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선반의 무게가 줄어들수록 같은 제품의 가격이 더 비싸집니다. 러시아 경제 위기의 전조로 버터 가격에 주목하는 것은 상징적입니다. 왜냐하면 버터는 이 주제에 관한 기사에서 논의되는 고전적인 총과 버터 경제 모델의 민간 측면을 문자 그대로 구현하기 때문입니다. 버터는 이론이 현실과 만나는 완벽한 개념적 대칭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경제 모델의 이론적 버터는 러시아의 현재 경제에서 동일한 선택의 실제 지표가 되었습니다. 버터 가격 상승은 연방 예산이 버터보다 국방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현재 1kg의 버터는 1,100 루블입니다. 이것은 이 식품 항목의 가격 인상이 115%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2천만 러시아 시민들이 식량 위기의 모든 부정적인 영향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나머지 국가의 인구도 매우 심각한 식량 위기에 처해 있지만 우리가 제시한 이 수치는 위기의 최저점입니다. 러시아 시민들의 주머니 속 돈은 어떨까요? 임금 인상이 서류상으로는 희망을 주지만 쇼핑카트는 그 희망을 빠르게 지워버립니다. 한편 비디오 설명에는 유나이티드24의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부 캠페인이 있습니다. 자유를 위한 싸움에 참여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요 주제로 돌아가 봅시다. 주유소의 줄은 상황을 더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시장에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청구서 날을 두려워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멀어져 디스토피아 소설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세계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우크라이나 영토 장악 야망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러시아 경제는 전쟁 비용과 함께 불가피한 붕괴와 변형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달간의 사건들은 이것이 더 이상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인도적 위기이기도 하다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2025년 7월 기준으로 주택 및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이 수백만 가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기, 수도, 천연가스, 쓰레기 수거와 같은 기본 서비스 요금 인상은 8.6%에서 21.1%까지 다양했으며 특히 추운 지역에서 난방비가 대중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청구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겨울이 왔을 때 난방기를 켤 수 있을지 모르는 사람들의 무력함을 의미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연간 8.79%로 하락한 것으로 보였지만 이러한 수치는 러시아 사람들의 냉장고, 주방,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식료품 가격의 연간 상승률은 10.79%를 초과했으며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일상의 투쟁의 진정한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식료품은 이제 러시아의 수백만 명에게 필수품이 아닌 사치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빵, 우유, 버터, 계란과 같은 기본 품목은 연금 수령자, 단일 소득가정,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간신히 살아가는 수백만 명이 거의 감당할 수 없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빵 가격은 2022년 말 이후 거의 3배가 되었고 2025년 중반까지 감자 1kg의 가격은 작년 가격의 3배를 넘었습니다. 다시 말해 식탁 위의 가장 간단한 식사조차 이제는 손에 닿지 않는 꿈이 되었습니다.
고기, 치즈, 요구르트와 같은 제품들은 가격뿐만 아니라 슈퍼마켓 선반에서의 지속적인 품절로 대중을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계란과 채소와 같은 변동성이 큰 품목의 가격 급등은 저소득 시민들에게 월 초의 작은 안도감마저 며칠 만에 앗아갑니다. 평균적인 러시아 가구 4명의 기본 필요에 따른 예산을 고려해 봅시다. 평균 소득은 손에 닿기도 전에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공제는 주거비로 임대료나 유지비, 전기, 천연가스, 수도, 쓰레기 처리비가 포함되며 이는 월최 급여의 또 다른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두 번째 주요 지출은 주방입니다. 식비는 이제 꾸준히 소득의 35에서 40%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기본 식품으로 버틸 때도 이 비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기나 유제품 같은 품목이 장바구니에 추가되면 그 비율은 50%에 가까워집니다. 여름철 교통 및 연료 가격 인상은 두 번째 파동으로 이 고정된 그림을 흔듭니다. 게다가 삶은 단지 청구서만이 아닙니다. 학기 중 문구류 비용, 연중 갑작스러운 건강 비용 또는 아이들을 위한 겨울 신발과 같은 계절적 비용은 예산의 구멍을 만듭니다. 이 중 어느 것도 큰 지출 항목에 속하지 않지만 함께 가정 경제를 흔듭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족들이 아이들을 위해 몇 조각의 빵과 차로 아침 식사를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자들은 월말에 물과 파스타로 겨우 버팁니다. 도시의 뒷골목에서는 시장 쓰레기에서 상하지 않은 물건을 찾는 사람들이 매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계형 바구니에서는 저축이라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이 업적으로 여겨지지만 한 달을 버티는 것은 단 하나의 예상치 못한 청구서가 모든 계획을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해결책은 생산이 아니라 연기입니다. 사람들은 신용카드, 소비자 대출, 할부 구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지출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 생존 본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자율이 오르면서 부채 비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채 상환, 즉 신용 및 할부금 지급은 가계의 새로운 고정 지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사이클이 끊어지지 않으면 필연적인 결과가 시작됩니다. 중산층은 하락합니다. 한때 저축하고 휴가를 계획하고 자녀를 교육할 수 있었던 가정들이 이제는 하루하루 살아가며 주간 슈퍼마켓 할인 행사를 쫓아야 합니다. 연료 가격의 변동은 러시아의 지역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분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주유소 선반이 비어지고 특히 외딴 지역에서는 주유기가 침묵했습니다. 줄이 수마일에 걸쳐 늘어나면서 리터당 제한과 일일 할당량이 개인 차량 사용자와 소규모 사업체 모두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극동, 남부루트, 크림반도와 같은 지역이 이 파도에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가혹한 파도의 배경에는 여러 구조적 이유가 있습니다. 공격으로 인한 정제 능력의 중단은 여전히 보상되지 않았습니다. 여름철 높은 운전 수요와 농업 시즌의 절정으로 인해 수요가 갑자기 급증했습니다. 동시에 수출 창구가 매력적으로 변했고 국내 시장 수요가 정점에 달했습니다. 그 결과 정유소에서 나오는 연료 한 방울마다 수출할 것인지 국내에 배분할 것인지를 두고 내부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일시적인 수출 금지, 관료적 중개 제한 및 중앙 통제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결책을 제공하기보다는 시간을 벌어주었을 뿐입니다. 이는 실제 문제가 생산이 아니라 유통과 보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유소가 타격을 받고 물류센터가 흔들리며 화물 교통이 느려지면서 농촌 지역의 주유소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연료 부족은 소규모 암시장을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주유소는 명시적으로 리터 제한을 두고 일일 판매 할당량을 적용했습니다. 운전자들은 때때로 여러 도시에서 여러 줄을 서야 했습니다. 이 극적인 상황은 연쇄 반응으로 농촌 경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운송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는 가장 빠르게 식품 가격에 반영되었습니다. 화물회사, 채소 트럭 및 운송협동조합은 증가한 연료 비용을 제품 가격에 직접 반영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인프라가 강하고 거리가 짧으며 저장 시스템이 널리 퍼져 있어 이 영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농촌 지역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토마토가 농촌 지역에서는 30% 더 비싸졌습니다. 감자, 계란, 밀가루의 매대 가격은 도시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랐습니다. 크림반도와 국경 지역에서는 이 상황이 이제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안보 문제로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떠도는 휘발유줄과 빈 주유소의 이미지가 대중의 인내심을 더욱 긴장시켰습니다.
정부가 단기 개입으로 긴장을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대중은 이러한 임시 방안이 영구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가을에 공급이 약간 완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우크라이나의 정유소와 물류센터에 대한 공격이 중단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공격이 중단될 조짐이 없습니다. 이는 농촌 지역에서 위험 프리미엄을 계속 높게 유지합니다. 따라서 러시아 내에서는 대도시와 농촌 지역이라는 두 개의 다른 가격 우주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중심지에서는 서비스 부문에 의해 유발된 인플레이션이 논의되고 있는 반면 농촌 지역의 실제 문제는 단순히 식품 접근성입니다. 문제는 선반 가격이 아니라 선반에 제품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불평등은 사람들의 소비 습관까지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이주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젊은이들과 노동 인구는 더 비싸지만 예측 가능한 대도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골은 점점 더 조용하고 가난해지며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가통계기관들은 높은 수준의 번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에 발표된 평균 월급 97,645루블은 표면적으로는 번영의 징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구매력과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이 수치를 끌어올리는 항목들은 주로 전쟁 배상금, 전선으로 가는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위험수당, 그리고 방위산업에서 투입된 인센티브입니다. 하지만 모스크바 지하철의 회전문을 지나가는 교사나 시베리아에서 연금으로 살아가는 미망인 또는 우랄 지역의 청소부에게 이 증가는 단지 환상일 뿐입니다. 2025년에 접어들면서 명목 임금 인상과 구인 공고가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정체는 급격히 상승하는 생활비에 가려졌습니다. 급여에 반영된 숫자는 오르고 있을지 모르지만 전기, 수도, 천연가스, 교통비의 증가로 인해 가게에 들어오는 실질 가치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매달 더 작은 장바구니와 더 큰 청구서를 같은 월급에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 거리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감정은 우리는 일하고 있지만 더 가난해지고 있다입니다. 주방의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상점 창문의 낙관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크렘린은 식품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고전적이지만 문제가 있는 공식을 꺼내고 있습니다. 우유, 계란, 설탕, 감자와 같은 기본 제품에 대한 장기 고정 가격 계약 또는 직접 가격 상한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처음에는 선반을 진정시킬 수 있지만 경험에 따르면 중기적으로는 부족, 품질 저하, 암거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집니다. 공급망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이러한 제한을 우회하기 시작합니다. 무게가 줄어들고 지방 함량이 낮아지며 저렴한 첨가물이 재료에 추가됩니다. 제품은 조용히 변하지만 라벨은 그대로입니다. 선반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비자들은 실제로 같은 가격에 더 적고 질 낮은 제품을 구매하기 시작합니다. 슈링크플레이션, 즉 보이지 않는 인플레이션은 이 시대의 유령 세금입니다. 포장은 같지만 내부의 제품 양은 조용히 줄어듭니다. 2010년대 이후로 많은 제품군에서 7에서 20g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이제 경제 위기로 인해 이 추세는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 포장 위기가 발생하자 제조업체들은 더 저렴하고 얇고 인쇄가 적은 재료로 전환했습니다. 결과는 포장이 줄어들고 정보 접근이 어려워졌으며 내용이 숨겨졌습니다. 2025년 중반까지 러시아 소비자들은 제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그램당 비용, 포장 내용물, 브랜드 간 무게 차이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같은 선반에 있는 두 개의 요구르트의 차이는 더 이상 맛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또 다른 비극적인 조치가 크렘린에서 나왔습니다. 식품 쿠폰. 이 쿠폰은 2025년부터 저소득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전자카드로 국가 승인 식료품 쇼핑을 허용하며 알코올과 담배는 제외됩니다. 소비에트 시대의 부족과 관련된 배급 카드와 달리 이 시스템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빈곤을 해결하고 제재해서 지역 농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의 식품 카드는 식품 쿠폰의 현대적 버전으로 국가 자금으로 충전된 디지털 바우처로 기능합니다. 승인된 소매점에서 빵, 유제품, 채소와 같은 기본 승인 식료품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품 쿠폰은 국가가 번영보다 생존을 우선시한다는 신호를 대중과 관찰자에게 보냅니다. 불행히도 일반 러시아 시민들의 가혹한 조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동원 물결에 대한 두려움이 깊습니다.
2022년 가을에 일어난 첫 번째 물결은 혼란스럽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대중의 반응이 너무 격렬해서 크렘린은 이제 동원이라는 단어조차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지사와 공장 관리자들은 비공식 할당량을 부과합니다. 그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압박, 설득, 그리고 경우에 따라 뇌물을 사용합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채무자, 불안정한 신분의 이주 노동자, 문제 있는 가정의 남성, 그리고 저항하기에 너무 약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척들로부터 압박을 받습니다. 일부는 빚을 갚기 위해 자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나은 선택이 없어서 갑니다. 돌아오면 그들은 종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심각한 트라우마, 그리고 폭력이 정상화된 환경에 노출됩니다. 한편 노동력 부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특히 건설, 물류, 농업 분야에서 그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이는 긴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민당국은 그들을 환영하지만 보안 부대는 테러부터 경제적 방해까지 모든 것을 이유로 그들에게 가혹한 조치를 취합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급습과 추방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교육이 극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교사들은 애국심 수업을 해야 합니다. 대학에서는 반대 의견이 제거되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교수들은 외국 대리인으로 낙인 찍히고 직업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기술 분야에서는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것조차 반역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장 근본적인 변화 중 하나는 러시아 정부의 자국 법률에 대한 태도입니다. 두마는 이제 러시아 헌법에 명백히 반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있으며 아무도 신경 쓰는 척조차 하지 않습니다. 한때 명목상 독립적이었던 법원은 이제 행정부의 집행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더 이상 증거나 정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법률은 의도적으로 모호한 언어로 작성됩니다. 군대를 비방하거나 극단주의 활동과 같은 일반적인 용어는 검사와 판사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할 수 있게 합니다. 정치적 반대자들은 감옥에 갇히거나 추방됩니다.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사람은 누구나 외국 대리인으로 낙인 찍힐 위험이 있습니다. 이 낙인은 출판, 교육, 자금 수령, 심지어 개인의 자유에 심각한 법적 제약을 가합니다. 그것은 고립시키고 위협하기 위해 설계된 수치의 편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경력의 끝, 감시의 시작과 끊임없는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심지어 국가의 엘리트들도 이 두려움을 깊이 느낍니다. 전쟁 전 러시아에서 엘리트에 속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보안, 예산 흐름에 대한 접근, 기소로부터의 자유, 규칙을 초월한 삶을 의미했습니다. 권력은 방패 역할을 했고 더 높이 올라갈수록 갑옷은 두꺼워졌습니다.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늘날 한때 손댈 수 없다고 느꼈던 사람들은 점점 더 불확실함에 직면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명백한 두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규칙을 바꿨습니다. 경제가 점점 군사화되고 정치적 분위기가 경직되면서 심지어 잘 연결된 관료들조차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러시아에서 평범한 삶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전략은 더 이상 용기가 아니라 투명성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생존은 조용히 하고 고개를 숙이고 군중 속에 섞여들며 질문하지 않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며 관심 없는 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은 더 이상 단순한 사회적 기술이 아니라 중요한 반사 행동입니다. 시스템이 당신을 주목하면 먼저 지켜보고 그 다음에는 짓밟기 때문입니다. 주목받지 않는 것이 일종의 갑옷이 되었습니다. 충성을 가장하고 국가가 부여한 역할을 내면화한 것처럼 보이는 것, 때로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얼굴 표정을 조절하는 것, 때로는 붐비는 버스에서 전쟁에 대한 대화를 못 들은 척하는 것, 때로는 이웃의 아이가 전선으로 보내질 때 침묵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 전략의 일부입니다. 이제 생존은 지능이 아니라 본능에, 희망이 아니라 주의에 달려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존재하기 위한 황금률은 이것입니다. 시스템이 당신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세요. 이 심층 분석이 유용했다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로 기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모든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가 이 같은 콘텐츠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분석에서 만나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